여러분, 혹시 결혼 전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 앞에서 인격을 부정당하고 집안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 참담한 기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북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윤아진 씨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수유동 원룸에 살며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하진 씨. 시골에서 농사와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검소하지만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대성건설 후계자인 정도윤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도윤의 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딸이 우리 도윤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진 씨 살던 그 집, 우리 집 화장실만도 못하던데요? 심지어 하진 씨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찾아와서는 냉장고까지 뒤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원룸이랑 뭐가 달라요? 결국 하진 씨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윤병수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듣는 언어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상견례 자리를 제안합니다. 장소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도윤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만도 못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윤병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접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성건설의 최대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죠. 도윤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과연 시골에서 농사와 택시 운전을 하던 평범한 아버지가 어떻게 강남 일대 건물주이자 대기업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반전 이후 대성건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하진 씨를 무시하며 화장실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들이 왜 강북 원룸으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진 씨가 깨달은 진짜 부자의 품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아진입니다. 강북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동료들과 상사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기곤 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윤병수는 시골에서 농사와 택시 운전을 병행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농부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진아, 사람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야. 돈은 소리 없는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착하신 분이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일을 하시거나 오래된 택시를 몰며 손님들을 태워다 드리는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죠. 그런데 가끔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 같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택시기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지만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대학교 때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이야기를 할 때면 괜히 움츠러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당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냐? 정직하게 일해서 너를 키웠는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수유동 원룸에서 혼자 살며 출퇴근하는 생활이 단조로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는 가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진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아니? 하고 물으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친구의 소개로 정도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대학교 동창인 미영이가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라며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몇 번의 소개팅 경험이 있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을 처음 본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은 정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평소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캐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죠.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저는 도윤의 성품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편안했죠. 하진아,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 도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 도윤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끔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거나 좋은 선물을 해줄 때면 회사가 꽤 큰 곳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갔습니다. 도윤은 항상 진실했고 따뜻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고 기뻐할 때면 함께 기뻐해 주었죠. 저 역시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내밀었어요. 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벅찼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도 기쁨이 넘쳐났죠. 네, 좋아요. 저도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을 결심한 후 도윤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성건설은 제가 알고 있는 꽤 큰 건설회사였거든요.
도윤은 그 회사의 후계자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 그런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진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무리 도윤이 괜찮다고 해도 대성건설 회장님과 사모님을 뵙는다는 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큰 일이었죠. 아버지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진아,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아버지. 무슨 부탁이세요? 내 배경은 절대 알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진심을 먼저 보고 싶다.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배경이라고 해봐야 시골에서 농사 짓고 택시 운전하시는 게 전부인데 뭘 숨길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남해숙 사모님이 직접 예약하신 곳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저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만수 회장님은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어머니 남해숙 사모님은 명품 옷을 입고 우아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와 결혼하게 된 윤하진입니다. 하지만 해숙 사모님의 첫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진 씨 집은 어디세요? 수유동에 살고 있습니다. 수유동이요? 원룸인가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해숙 사모님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제가 대답할 때마다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택시 운전도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해숙 사모님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만수 회장님도 미간을 찌푸리시더군요. 택시기사요? 해숙 사모님이 되물으시는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해숙 사모님은 저에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만수 회장님은 시궁창 사도는 곤란하다는 식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결혼 비용과 혼수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윤을 사랑하고 도윤의 부모님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진 씨가 우리 도윤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숙 사모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제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오직 집안 배경과 돈만이 중요한 것 같았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도윤이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하지나?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나 사람을 무시하는 건 습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듣는 언어로 대해야 해. 그때는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도윤과 저는 서로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윤의 부모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일이었어요. 아마 저와 도윤이 정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마음에는 저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요. 집을 구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진아, 강남에 괜찮은 투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 강남이요? 그런 곳은 너무 비쌀 텐데요. 아, 그냥 지인 소개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냥 지인 소개라고만 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강남의 깔끔한 투룸에서 도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도윤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도윤은 소박한 공간에서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나 집이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간단한 요리를 해서 나눠 먹는 소소한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은 늘 제가 하는 요리를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가야 했고 저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도윤이 아니라 남해숙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도윤이가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습니다. 해숙 사모님은 제가 아픈 것도 개의치 않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주방까지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시더군요. 이게 집이에요? 원룸이랑 뭐가 달라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몸이 떨리고 있는데도 해숙 사모님의 비아냥거리는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변변한 것도 없네요. 우리 도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이 아파서 장을 보지 못했어요. 몸이 아프다고요? 그럼 더더욱 우리 도윤이가 고생하고 있겠네요. 아픈 사람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윤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해숙 사모님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면 이런 거구나. 우리 집 화장실이 이것보다 넓을걸요? 몸은 아픈데 마음까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도윤이 집에 돌아와서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해숙 사모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집이냐, 격이 다르다, 화장실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어 제 마음에 깊이 박혀버렸죠. 도윤은 제 옆에서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아, 아픈 너를 두고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자, 하진아.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계속 미안해하며 저를 돌봐주었지만 저는 점점 이 결혼이 옳은 일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쓰러진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시골에서 급하게 차를 몰고 오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진아, 괜찮냐? 네, 아버지. 이제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시며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이제 그만하자.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야.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신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도윤과의 사랑은 진짜였고 도윤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하진아, 그 사람이 좋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해숙 사모님과 만수 회장님 같은 분들과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미 결혼 준비를 다 했는걸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진아, 사람을 모욕하는 건 습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듣는 언어로 대해야 한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겠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아버지에게서 처음 보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도윤의 부모님께 상견례를 다시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혼담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무서워요. 하진아, 이번에는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버지는 상견례 장소도 직접 정하셨어요.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였는데 저는 그런 곳이 어떻게 상견례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상견례를 한다고요? 응, 그 사람들 체면을 생각해서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묵묵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까 싶어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평온해 보이셨어요. 하진아, 오늘은 마지막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이요?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정장을 입으셨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는데 어디서 구하신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도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죠. 아버지, 오늘은 정말 달라 보이세요. 하진아, 오늘 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할 거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조용하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는데 해숙 사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역시 이런 곳에서 해야 격에 맞죠. 해숙 사모님의 첫마디였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할 자격이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만수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조하셨죠.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뭔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해숙 사모님과 만수 회장님은 또다시 저를 향해 날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 씨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윤이랑은 너무 격차가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만수 회장님이 거들었습니다. 택시기사 사돈이라니. 우리 체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다시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금은 든든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해숙 사모님은 더욱 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진 씨 살던 그 집, 우리 집 화장실만도 못하던데요? 그런 곳에서 자란 애가 우리 도윤이를 어떻게 뒷바라지하겠어요? 그러게요. 화장실만도 못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위험이 있었어요. 해숙 사모님과 만수 회장님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화장실만도 못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건물의 화장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시고. 해숙 사모님이 화를 내려는 순간 아버지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접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해숙 사모님과 만수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해서 이 건물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화장실만도 못하다고 하신 집도 제가 딸을 위해 마련한 곳이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짓고 택시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왔습니다. 강남 일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대성건설의 최대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죠. 만수 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대성건설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이죠.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시자 만수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습관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부로 대성건설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상처를 준 당신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해숙 사모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습관이고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이제 가자. 우리는 여기 사람들과 인연이 끝났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펜트하우스를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그 큰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그리고 대성건설의 최대 투자자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하지나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버지는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찍부터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자들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시면서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 사람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며칠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아진아,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아버지 회사가. 주가가 폭락했어. 아진이 아버님이 투자를 철회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도윤의 말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투자 철회가 대성건설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펜트하우스도 문제가 생겼어. 펜트하우스요? 사실 그것도 월세였는데 그동안 연체하고 있었나 봐. 진짜 건물주한테서 퇴거 통보가 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월세였고 게다가 연체까지 하고 있었다니. 도윤아, 그럼 지금 상황이. 응, 정말 심각해. 우리 가족이 강북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해숙 사모님과 만수 회장님이 저에게 했던 모욕들이 생각나서 속이 시원한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강북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해숙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본 해숙 사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당황해 하셨어요. 아, 하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해숙 사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해숙 사모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해숙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 잊었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어머니도 도윤이가 걱정되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해숙 사모님은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진 씨 같은 며느리를 놓쳤네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해숙 사모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복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해숙 사모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숨겨두셨던 자산관리와 투자 철학을 하나하나 저에게 전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하진아,
진짜 부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존중하고 나누는 데 있는 거지. 아버지의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지만 정말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아버지가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들은 뭐예요? 아, 그거. 학비가 어려운 학생들이나 사업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그때 고마워서 보내준 편지들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쓰신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사용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몇 달 후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여러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안목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투자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니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돈을 쓰는 거지. 그래야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도 시작했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제게 강연 요청이 왔어요. 진짜 부의 의미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연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게 좋겠어.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배운 진짜 부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배운 진짜 부의 의미까지.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돈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그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돈을 벌면 선배님처럼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진짜 부자가 됐구나. 아버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됐어.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 사회 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지원,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까지. 정말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도윤이 소식도 들려옵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해숙 사모님도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이제 내가 진짜 부자의 품격을 가졌구나.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했고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도우는 힘으로 바꿨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 덕분이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부자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